마을 회관 앞마당에 놓인 흰 천막은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가리기 위한 얇은 장막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윤하은은 오래된 목공소에서 직접 다듬은 나무 의자 사이를 지나 신부 대기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작은 창고 앞에 섰고 베일 아래로 내려온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누군가 낮게 웃으며 정말 저 목수랑 결혼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망신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여자는 일부러 크게 신랑 양복 봤어? 장례식장에서도 저것보단 낫겠다라고 말했다. 하은의 외삼촌 윤병수는 하객인 척 앞줄에 앉아 있다가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며 하은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네, 아버지 목공소는 이미 빚더미야. 오늘 사인하면 창피는 여기서 끝나. 저런 남자랑 살 바엔 땅이라도 팔아라고 말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고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라고 낮게 답했지만 병수는 코웃음을 치며 결혼식? 이게 결혼식이냐?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서 밥 먹으러 와준 거지. 라고 비꼬았다. 그때 낡은 검은 정장을 입은 강희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누군가 신랑 왔다. 야, 목수 양반. 신부 데려가려면 집은 있어? 라고 소리쳤다.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하은 옆에 섰고 거칠어진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아주 잠깐 감쌌다가 놓았. 하은은 그 온기 하나로 울음이 올라올 뻔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사랑한 건 그의 가난이 아니었다. 그가 비 오는 밤 무너진 작업장 지붕을 혼자 고쳐주고도 돈을 받지 않았던 침묵, 아버지 제삿날 그녀가 혼자 울고 있을 때 멀찍이 서서 등불만 밝혀주던 배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죄인의 딸이라 부를 때 단 한 번도 동정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던 태도였다. 그런데 오늘 그는 너무 조용했다. 사람들이 그를 찢듯이 웃고 그녀를 지늘게 밀어넣듯이 조롱하는데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은은 그 침묵이 믿음인지 포기인지 알 수 없어 더 아팠다. 주례를 맡기로 한 마을 이장은 일부러 목을 가다듬고 자, 형편이야. 어떻든 둘이 좋다니 어쩌겠습니까. 다만 결혼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요. 윤하은 씨, 목공소, 매각 동의서에 도장부터 찍읍시다. 그래야 이 마을 개발도 진행되고 다들 피해를 안 봅니다. 라고 말했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아버지 작업장을 왜 제 결혼식장에서 팔라고 하세요? 라고 묻자 이장은 얼굴을 굳히며 내 아버지 때문에 12년 전 공사 사고가 났잖아. 아직도 마을 이름에 먹칠한 집안이 뭘 그렇게 지키겠다고 버티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 말이 나오자 마당 전체가 낮은 웅성거림으로 흔들렸다. 하은의 아버지 윤재무는 생전에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목수였지만 12년 전 서륜리조트 공사장에서 난 붕괴 사고 이후 싸구려 자재를 납품한 장본인으로 몰렸다. 그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뒤로 목공소의 주문은 끊겼고 하은은 대학도 포기한 채 빚과 조롱을 동시에 떠안았다. 병수는 그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가장 먼저 후벼 팠다. 그는 하은 앞으로 다가와 볼펜을 내밀며 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고집부린 결과가 이거야. 너까지 망하지 말고 찍어. 저 목수가 뭐 해줄 건데? 나무 깎아서 밥 먹여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은은 볼펜을 보지 않고 이준을 봤다. 이준 씨,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신부가 아니라 마지막 편을 찾는 사람의 떨림이 있었다. 이준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참아줘요. 그 한마디에 하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병수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봤지, 남자도 알아. 네가 버티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하은은 손을 빼내며
참으라는 말이 제일 잔인할 때도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낮고 무거운 엔진 소리가 겹쳐 들렸다. 처음에는 누군가 늦게 도착한 하객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좁은 시골길 끝에 검은 세단이 한 대, 두 대, 세 대씩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차체마다 광택이 번쩍였고 맨 앞 차량 보닛에는 낯선 듯 익숙한 은색 문양이 박혀 있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저거 서륜그룹 차 아니야? 다른 사람이 서울에서 왜 여길 와? 라고 중얼거렸고 이장은 들고 있던 매각 서류를 저도 모르게 뒤로 숨겼다. 차량 행렬은 천막 앞에서 멈췄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동시에 내려 길을 열었다. 마지막 차량 문이 열리자 백발을 단정하게 올린 노부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구두가 흙마당을 밟는 순간 방금 전까지 조롱으로 들끓던 공간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노부인의 눈은 하객도 이장도 병수도 아닌 이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억누른 채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강희준. 아니, 강희준 도련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도련님이라는 단어가 이 초라한 마당 위에 떨어지는 순간 그녀가 알고 있던 이준의 모든 얼굴이 낯설어졌다. 장작을 패던 손, 낡은 작업복, 밤마다 목공소 전등을 고치던 뒷모습, 그녀가 끓여준 된장국을 조용히 먹던 남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병수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얼굴색을 바꿨다. 도련님이라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냥 떠돌이 목수인데요. 라고 더듬었고 노부인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차갑게 답했다. 말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서륜그룹 창업주의 장손 강희준 씨입니다.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몇 초 전까지 신랑의 구두를 비웃던 여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이장은 허리를 어정쩡하게 숙였다. 하은은 베일 아래에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이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서륜그룹이요? 당신이? 이준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멈췄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처음 보는 두려움이었다. 하은 씨,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은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뱉었다. 또 나중이에요? 내 결혼식에서 내 인생이 뒤집혔는데도? 노부인은 하은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하은의 낡은 웨딩드레스와 떨리는 손, 그리고 병수가 쥐고 있는 서류 봉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냉정했지만 오만하지는 않았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는 시선이었다. 윤하은 씨라고 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하은은 턱을 들고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알아야 할 사람들이 일부러 숨겼으니까요. 그 말에 이준의 얼굴이 굳었고 수행원 하나가 서류 가방을 앞으로 가져왔다. 병수는 급히 끼어들며 잠깐만요. 오늘은 우리 집안일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남의 결혼식에 이렇게 들어와서라고 말했지만 노부인은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물었다. 남의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토지 매각 동의서부터 내미는 것이 이 집안의 예의입니까? 병수는 입을 다물었다. 노부인은 그제야 마당 전체를 둘러보며 낮게 말했다. 그 목수를 비웃은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사과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천막 위에 매달린 전구보다 더 선명하게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다. 이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오해입니다. 저희가 뭘 비웃었다고요. 마을 발전을 위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라고 둘러댔고
노부인은 수행원에게 손짓했다. 수행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병수와 이장 앞에 펼쳤다. 하은은 글자를 읽기도 전에 맨 위에 찍힌 이름을 보았다. 서륜건설, 강태호, 윤재문,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노부인은 서류를 가리키며 이 땅은 아직 누구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12년 전 강태호 회장이 개인 명의로 보호 설정을 걸어둔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문 목수의 작업장 역시 당시 사고와 관련된 재조사 대상입니다라고 말했다. 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은 불량자재 납품한 사람이에요.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라고 소리쳤지만 이준이 처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 눌러온 분노 때문에 오히려 차분했다. 판결은 난 적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은은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아팠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학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목공소문 앞에서도. 그런데 이준은 알고 있었다.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다. 하은은 손에 쥔 부케를 힘없이 내려놓았다. 흰 꽃잎이 흙바닥에 닿았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묻자 이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하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매일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숨도 못 쉬는 거 봤잖아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아버지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주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섣불리 말하면 당신이 더 다칠까봐.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두려웠던 건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였겠죠? 그 말에 이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노부인은 둘 사이를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녀 역시 이 상처가 언젠가 터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 하나 크게 말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입들이 갑자기 예의 바른 침묵으로 바뀐 모습은 우스울 만큼 비겁했다. 어떤 이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고 어떤 이는 하은에게 다가와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하은아, 너도 알잖아. 마을 사람들이 원래 말이 거칠어서라고 변명했다. 하은은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막 끝에 걸린 아버지의 작은 목패를 바라보았다. 윤재문 목공소. 그 이름을 지키려고 그녀는 너무 오래 버텼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믿었던 남자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미워하던 서륜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억울함과 연결되어 있었다. 병수는 상황을 뒤집으려는 듯 노부인 앞으로 허리를 숙이며 회장님, 그러면 이준 씨가 정말 서륜 쪽 사람이면 더 잘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은 일을 돌봐왔으니 개발 보상 문제도 같이라고 말했지만 이준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하은 씨를 돌봤다고요?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웃음이 스쳤다. 오늘 신부에게 도장을 강요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병수는 움찔했다. 이준은 더 이상 목수의 침묵 뒤에 숨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서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은 씨에게 사과하십시오. 하은은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던 건 뒤늦은 보호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한 건 같은 편이었다. 처음부터 같은 편인 사람. 노부인이 수행원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검은 차량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다. 서늘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이준을 보는 순간 잠깐 표정을 굳혔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준아, 살아 있었구나. 큰어머니께서 찾으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그는
다가와 이준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고 이준은 몸을 틀어 피했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 증오가 있었다. 노부인은 낮게 말했다. 강석진 대표, 오늘은 조카를 데리러 온 자리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세요. 석진이라 불린 남자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신부가 윤재문 씨 딸이라니 참 묘한 인연이군요. 이준이가 왜 이 마을에 숨어 있었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하은은 그 말에서 이상한 독을 느꼈다. 숨어 있었다. 그 표현은 이준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몰아세우는 말이었다. 이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결혼식은 더 이상 결혼식이 아니었다. 흰 천막 아래에는 축가도 박수도 축복도 없었다. 대신 서류와 과거와 숨겨진 이름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놓여 있었다. 노부인은 하은에게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하은 씨, 오늘 이 혼인을 계속할지 말지는 당신이 정하십시오. 우리 집안의 이름 때문에 억지로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과 이준희의 실종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은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이준을 보았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 있었고 미안함이 있었고 아직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있었다. 하은은 베일을 천천히 벗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병수의 탐욕스러운 눈, 석진의 감춘 미소, 노부인의 기다림, 그리고 이준의 무너진 표정이 한꺼번에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부케를 다시 들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 목공소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멈출게요. 하지만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도 제 선택도 당신의 진짜 이름도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이준이 그녀를 붙잡듯 하은 씨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흰 드레스 자락이 흙바닥을 쓸고 지나갔다. 그날 마을에서 가장 초라했던 신부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이 되었고 검은 차량 행렬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하은이 목공소 문을 닫았을 때 마을회관 앞마당의 웅성거림은 아직도 뒤따라와 그녀의 등 뒤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웨딩드레스 자락은 흙과 먼지로 더러워졌고 베일을 벗어 던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방금 전까지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의 말이 맞아지는 것 같았다. 가난해서 운 것도 속아서 무너진 것도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여자였다는 것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다. 목공소 안은 여전히 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말린 편백나무, 오래된 니스, 손때 묻은 대패와 자, 그리고 작업대 위에 남은 작은 톱밥들. 하은은 드레스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작업대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뒤따라 들어온 이준이 문가에 멈춰 섰다. 그는 여전히 낡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 옷은 가난의 증거가 아니라 거짓말의 껍질처럼 보였다. 하은은 등을 돌린 채 물었다. 강희준 씨라고 불러야 해요. 아니면 서륜그룹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이준은 오래 숨을 삼킨 뒤 그냥 이준이라고 불러줘요. 나는 그 이름으로 여기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은은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으로 내 옆에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이준은 목공소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지만 하은은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이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에게 가까이 갈 자격을 잃었음을 깨닫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은은 작업대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줄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이 지붕 무너졌을 때 당신이 밤새 고쳐줬죠. 나는 그때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나처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그래도 남의 무너진 지붕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런데 아니었네요. 당신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걸 모른 채 당신 앞에서 내 가난과 상처를 다 꺼내 보였어요. 이준의 눈이 아프게 흔들렸다. 당신을 속이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은은 바로 대답했다.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속인 건 속인 거예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이주는 손끝을 말아쥐었다. 내가 서륜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 당신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린 이름이 서륜이니까. 하은은 그제야 눈가가 붉어졌다. 그걸 알면서도 내 옆에 있었어요. 내가 서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걸 보면서도. 밖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목공소 문 앞에 검은 구두 그림자가 드리웠고 노부인의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잠시 뵙고자 하십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한다고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주는 낮게 내가 이야기할게요 라고 했지만 하은은 차갑게 그를 막았다. 아니요, 이제부터 내 앞에서 내 일을 대신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문을 열자 마당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시선이 몰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눈치를 보고 있었고 병수는 어느새 신랑 측 어른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노부인 강명희는 목공소 앞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명희는 하은을 보자 천천히 일어섰다. 윤하은 씨, 오늘 같은 날 이런 말부터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하은은 곧장 물었다. 제 아버지와 서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명희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내려앉았다.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하은은 쓴 웃음을 삼켰다. 모두가 조금씩만 알고 정작 딸인 저는 아무것도 몰랐네요. 명희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명희는 수행원이든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하은이 앨범에서만 보던 젊은 시절의 아버지 윤재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준과 놀랄 만큼 닮은 남자였다. 두 사람은 공사장 앞에서 목재 견본을 들고 웃고 있었다. 하은의 손끝이 떨렸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명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강태호, 내 큰아들이고 이준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 아버지는 생전에 서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누가 물으면 표정이 어두워졌고 밤늦게 술잔도 없이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결만 쓰다듬었다. 하은은 그 침묵이 억울함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는 서륜의 후계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명희는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와 태호는 단순한 납품업자와 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강원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작은 리조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역 목수들이 직접 참여하고 오래된 집들을 부수지 않는 방식으로. 병수는 옆에서 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그런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꺼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명희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끝난 일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강석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중한 미소를, 하은에게는 평가하듯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큰어머니, 여기서 오래 머무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으면 곤란해집니다. 이준이도 찾았으니 서울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시죠. 명희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조카를 찾은 날, 조카가 결혼하려던 여자의 아버지 이름이 다시 나왔다. 그런데 네가 서두르는 이유가 기자 때문이냐? 석진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다. 그는 곧 하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윤하은 씨,
오늘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준희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지냈고 가족 문제도 복잡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섣불리 이 집안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은은 그의 말투에서 친절을 가장한 경고를 들었다. 제 아버지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안 휘말려요? 석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 이름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파헤치다 보면 산 사람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준이 바로 앞으로 나섰다. 작은아버지, 짧은 호칭이었지만 그 안에는 12년의 균열이 있었다. 석진은 이준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살아 돌아왔으면 먼저 가족부터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게 아니라 그날 오후 명희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목공소 맞은편 빈 민박집을 빌렸고 수행원들은 조용히 주변을 정리했다. 반대로 석진은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마을 이장과 경수를 따로 불렀다. 하은은 목공소 창문 너머로 그들이 회관 뒤편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병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이장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이준이 창가로 다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그와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낮게 물었, 저 사람, 당신 작은아버지 맞아요? 이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지금 서륜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다. 하은은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네요. 이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돌아오면 가장 곤란해지는 사람이니까요. 하은은 차갑게 말했다. 나도 곤란해졌어요. 당신이 돌아온 순간부터 이준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 대답이 너무 낮아서 하은은 더 화가 났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때로 가장 잔인했다.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고 싶은데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하은은 더러운 드레스를 갈아입고 아버지의 작업복을 걸쳤다. 소매가 길어 손등을 덮었고 낡은 천에서는 오래전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났다. 그녀는 작업장 안쪽 선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였고 못이나 금속 장식 없이 여러 방향의 나무결이 맞물려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이 상자를 하은에게 쥐어주며 언젠가 네가 혼자서도 겁내지 않을 때 열어라라고 말했다. 그때 하은은 아버지가 미안함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상자는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밀고 돌려도 틈이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작업 노트를 뒤져도 여는 법은 없었다. 하은이 상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자 이준의 눈빛이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은은 놓치지 않았다. 알고 있네요. 그녀가 말했다. 이준은 굳어 있었. 그 상자를 어디서 찾았어요? 하은은 웃음기 없이 답했다. 우리 아버지 물건을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 당신이 왜 놀라요? 이준은 상자에 손을 대려다 멈췄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본 적 있어요. 하은의 숨이 얕아졌다. 어디서요? 이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다. 깨진 유리 아래 희미한 문양이 보였다. 내 아버지 책상 위에 같은 결이 새겨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 아버지의 이름이 한 장의 사진에 함께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남긴 상자와 이준의 시계가 같은 흔적을 품고 있었다.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촘촘했다. 하지만 그 촘촘함이 곧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났다. 이건 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이건 제가 열 거예요.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합니다. 그 담담한 대답에 하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기다리려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바로 그 점이 더 혼란스러웠다. 하은은 그가 미웠다. 그런데 완전히 미워지지는 않았다. 그녀가 알고 있던 조용한 목수의 손길과 지금 눈앞에 선 서륜의 후계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이주는 낮게 말했다. 하은 씨, 내가 말하지 못한 건 많아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를 모욕하려고 여기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럼 증명해요. 말 말고, 침묵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어제까지 하은을 불쌍한 신부라 부르던 사람들은 목공소 앞을 지날 때마다 억지로 인사를 했고, 이장은 떡 상자를 들고 와 어제는 다들 흥분해서 말이 험했습니다. 하은 씨가 큰 집안과 인연이 있는 줄 몰랐지요 라며 웃었다. 하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큰 집안과 인연이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말했겠네요. 라고 하자 이장은 얼굴을 붉히며 떡 상자를 들고 물러났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변한 사람은 병수였다. 그는 오전 내내 전화를 돌리더니 오후에는 새 양복까지 입고 나타났다. 하은아, 외삼촌이 어제는 내 걱정돼서 그런 거다. 네가 서륜 쪽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도 집안 체면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뭉쳐야지. 하은은 작업대 위에서 나무 상자를 천으로 감싸며 그를 보았다. 가족이요? 제 결혼식에서 아버지 이름 팔아 땅 팔라고 한 사람이요? 병수는 눈치를 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너 혼자 버티면 뭐가 남는데. 이제 남자가 대단한 집사람이니 잘 붙잡아. 가난한 자존심 같은 거 아무 소용없다. 하은은 천천히 문을 열고 그 앞에 섰다. 그래서 외삼촌은 평생 아무것도 못 지킨 거예요. 자존심도 가족도. 그날 저녁 석진이 다시 목공소를 찾아왔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은은 문턱에서 그를 막았다. 무슨 일이세요? 석진은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다. 이준이는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면 더 흔들릴 겁니다. 하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석진은 봉투를 내밀었다. 서울에 작은 공방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 수 있고요. 대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세요. 그리고 목공소와 땅 문제는 서륜에 맡기십시오. 하은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이건 부탁이에요. 협박이에요. 석진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현명한 제안입니다. 윤재문 씨 딸이라면 더더욱 아셔야죠. 서륜과 엮이면 사람 하나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은은 그제야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았다. 그는 자신이 가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이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제안 나한테도 했습니까? 12년 전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석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석진은 이준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너는 아직도 내 아버지가 옳았다고 믿는구나. 이상만 줬다가 회사를 위험하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이준은 한 걸음 다가섰다. 회사를 위험하게 만든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몰래 자재를 바꾼 사람이겠죠. 석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은은 숨을 삼켰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자제를 바꿨.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뒤집었었던 죄의 중심에 있던 단어였다. 석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사라져 있던 동안 내가 서륜을 살렸다. 이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게 싫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 일이 다시 열릴까봐 두려운 겁니까? 석진은 대답 대신 하은을 보았다. 윤하은 씨, 저 남자가 당신을 위해 싸우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실패를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덮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또 한 번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날카로웠다. 하은의 얼굴이 굳었고 이준의 눈에 고통이 스쳤다. 석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당신 곁에 숨어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석진이 떠난 뒤에도 그 말은 목공소 안에 오래 남아 있었다. 하은은 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이주는 문가에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해명보다 무거운 의심이 놓였다. 하은은 상자 표면의 나무결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대답해요. 왜 하필 여기였어요? 이주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처음엔 당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 근처에서 아버지와 윤재문 목수님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목공소에 왔고 당신을 봤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단서였네요. 이주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해서. 하은은 그 솔직함에 오히려 더 깊이 배었다. 그 다음은요? 이주는 목이 막힌 사람처럼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단서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지만 제대로 지키는 법을 몰랐던 사람. 하은은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믿으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꾸며낸 다정함이 없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처럼 거칠고 서툴렀다. 하은은 밤이 깊어서야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이준에게 말했다. 서울에 갈 거예요. 이준은 놀라 그녀를 보았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작은아버지가 뭘 할지 몰라요. 하은은 차갑게 웃었다. 또 참으라고 할 거예요? 또 나중에 설명한다고 할 거예요? 이주는 입을 다물었다. 하은은 목공소 불을 하나씩 껐다. 내 아버지가 왜 죄인이 됐는지, 당신 아버지가 왜 그 땅을 보호하려 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직접 확인할 거예요. 당신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지 않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주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번엔 앞에서 끌고 가지 않을게요. 뒤에서 숨기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 옆에서 가겠습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나서며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걸음을 아주 조금 늦췄다. 다음 날 새벽 목공소 앞에는 다시 검은 차가 섰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숨죽여 바라보는 가운데 하은이 먼저 차 문을 열었다. 그녀의 품에는 아버지의 다친 나무 상자가 있었고 이준의 손목에는 깨진 시계가 있었다. 두 사람이 서울로 향하는 순간 마을의 조롱은 끝난 듯 보였지만 진짜 모욕과 진짜 진실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은은 단 한 번도 창밖의 풍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강원도의 산길이 고속도로로 바뀌고 낮은 지붕들이 유리 건물의 그림자로 밀려나도 그녀의 시선은 품에 안은 나무 상자 위에만 머물렀다. 이주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손 하나 들어갈 틈보다 더 깊은 거리가 놓여 있었다. 운전석 앞 유리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가까워질수록 하은은
자신이 어떤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지 실감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거칠고 노골적이었지만 이곳의 모욕은 아마 더 반듯한 말투와 비싼 향수 냄새를 두르고 올 것이다. 서륜그룹 본사 앞에 차가 멈췄을 때 하은은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건물 외벽을 보았다. 아버지의 목공소 천장에 맺히던 빗물과는 너무 다른 빛이었다. 이준이 조용히 힘들면 오늘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자 하은은 상자를 더 꼭 안았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면 난 또 평생 남들이 말해준 진실만 듣고 살게 되겠죠. 그녀는 먼저 차 문을 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움직였다가 곧 훈련된 예의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하은의 드레스가 아닌 수수한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 그리고 이준의 얼굴을 빠르게 훑었다. 12년 만에 돌아온 장송과 그 옆에 목수딸, 그 조합은 이미 건물 안에서 소문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명희는 회장 전용 회의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오래된 서류철 몇 개와 사진, 공사장 도면, 사본이 놓여 있었다. 하은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 제 아버지가 불량 자재를 납품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나요? 명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 대신 가장 얇은 파일 하나를 밀어주었다.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해야 합니다. 하은이 파일을 열자 윤재문 목공소라는 이름 아래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가 보였다. 납품 불량 의심, 계약 해지, 손해배상 보류. 글자는 차가웠고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히 정돈되어 있었다. 이주는 그 서류를 보는 하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도 잡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잡는 대신 기다려야 한다는 걸 배워가고 있었다. 하은은 서류 끝에 적힌 서명란을 유심히 보았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 찍힌 인감은 분명 익숙했지만 이상하게도 글씨의 기울기가 낯설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쓸 때 마지막 획을 길게 빼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서명은 지나치게 단정했다. 그녀가 조용히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명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준 역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확실합니까? 하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저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계약서와 납품서에 이름 쓰는 걸 수없이 봤어요. 아버지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마디가 굵어서 항상 마지막 자가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깨끗해요. 누가 일부러 흉내낸 것처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석진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사람처럼 웃었다. 이른 아침부터 오래된 문서를 뒤지고 계셨군요. 죽은 사람 글씨까지 따지는 건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은은 파일을 덮지 않았다. 그래서 두려운가 보네요. 의미 없는 걸 제가 계속 들여다보는 게. 석진의 미소가 아주 잠깐 얇아졌다. 석진은 명희 맞은편에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다. 큰어머니, 이 문제를 다시 여는 건 서륜 전체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당시 공사는 이미 정리됐고 피해 보상도 끝났습니다. 이준이가 돌아온 건 기쁜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과거를 파헤치면 주주들도 불안해질 겁니다. 명희는 차갑게 물었다. 주주들이 불안한 게 걱정이냐? 네가 불안한 게 걱정이냐? 석진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저는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형님이 이상적인 사업만 줬다가 위태롭게 만든 회사를요. 그 말에 이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회사를 위태롭게 만든 적 없습니다. 사람을 밟고 세우는 건 공사가 아니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석진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죽었지. 그리고 너는 도망쳤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은은 처음으로 이준의 얼굴에서 완전히 무너진 아이 같은 표정을 보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같은 말을 들은 사람처럼 조용해졌다. 하은은 그 침묵이 또 싫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 속에 숨은 상처도 보였다. 그녀는 석진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제 아버지 이름으로 누가 거짓말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 오후 하은과 이주는 서륜 본사가 아닌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보관센터로 향했다. 명의가 비공식적으로 남겨둔 공사 자료 일부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보관센터는 화려한 본사와 달리 먼지 냄새와 금속 선반의 차가운 소리로 가득했다. 관리자는 이준의 얼굴을 알아보고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12년 전 서륜 리조트 초기 설계 변경 기록은 일부가 분실 처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재 변경 승인서와 현장 감리 일지는 목록에는 있는데 실물 파일이 없습니다. 하은은 선반 사이에서 멈춰 섰다. 목록에는 있는데 실물이 없다면 누군가 가져갔다는 뜻이네요. 관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준이 낮게 누가 마지막으로 열람했는지 기록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자 관리자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는 오래된 단말기를 확인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석진 대표님 비서실 명의로 열람 기록이 있습니다. 3년 전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 번. 지난주. 하은은 상자를 아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준이 마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석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문제는 더 커졌다. 하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고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연락인 줄 알았지만 곧 기사 링크들이 섞여 들어왔다. 가난한 목공소 딸, 재벌가 실종 후계자와 결혼식 직전 논란, 12년 전 사고, 책임자 유족, 서륜 장손에게 접근했나. 기사 제목들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그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은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기사에는 목공소 앞에서 찍힌 그녀의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검은 차량 앞에 서 있던 모습, 병수가 흘린 듯한 왜곡된 말까지 담겨 있었다. 이주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보고 얼굴이 굳었다. 내가 맑겠습니다. 하은은 바로 휴대폰을 빼앗았다. 또요? 또 당신이 맑고 나는 뒤에 숨어요? 이주는 고통스럽게 그녀를 보았다. 이건 당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야 합니다. 하은은 웃었다. 아니요, 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당신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앞에 서려고 하네요. 이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하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공소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이미 기자 몇 명과 마을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이크를 든 여자가 하은에게 다가오며 윤하은 씨, 강희준 씨의 신분을 알고도 결혼을 추진하신 겁니까? 아버지 사건을 빌미로 보상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다. 병수는 멀찍이 서서 억울한 얼굴로 우리도 몰랐어요. 하은이가 원래 속 얘기를 잘 안 해서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은은 그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준이 기자들 앞을 막아서며 질문은 저에게 하십시오. 윤하은 씨는 이 일로 이용당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는 더 거세졌다. 누군가 그럼 두 분은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사고 재조사를 위한 이해관계입니까? 라고 외쳤다. 하은은 이준의 등 뒤에 서 있는 자신을 깨닫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 등을 밀어내듯 한 걸음 옆으로 나섰다. 제 아버지 사건은 거래가 아닙니다. 제 결혼도 기사 제목으로 정리될 일이 아니고요. 묻고 싶으면 제대로 물으세요. 누가 12년 전 기록을 숨겼는지, 왜 지금 제 아버지가 다시 욕을 먹어야 하는지. 기자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주는 그녀를 보았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선 얼굴이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하고 작업대 앞에 앉았다. 밖에는 아직 몇몇 기자의 차량 불빛이 남아 있었고 목공소 안쪽에서는 오래된 전등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낮에 본 가짜 서명, 사라진 자재 변경, 승인서, 석진의 경고, 기사 속의 아기가 모두 상자 표면의 결처럼 얽혀 있었다. 이주는 말없이 자신의 깨진 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하은은 그를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 뒷면을 열어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냈다. 금속 시계 안에 왜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는지 그녀는 이제 묻지 않았다. 조각 끝에는 아버지 상자와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주는 그것을 밀어주며 말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내가 기억을 잃고 병원에 있었을 때도 이것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대요. 하은은 조각을 집어 상자 옆면에 맞춰 보았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상자의 한쪽 면이 밀려 나왔고 안쪽에서 접힌 도면 한 장과 오래된 사진,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드러났다. 하은은 숨을 멈췄다. 하지만 가장 안쪽의 공간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비어있는 홈 하나가 더 있었다. 도면은 서륜 리조트 초기 목구조 설계도였다. 하은은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강풍 구간 보강 필요, 기존 자재 사용 금지, 승인 없는 변경 시 붕괴 위험. 그 옆에는 강태호라는 서명이 있었다. 이준의 아버지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메모에는 더 짧고 무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승인서는 따로 숨긴다. 하은아, 진짜 문은 혼자 열지 마라. 하은은 메모를 붙잡은 채 굳어버렸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위험한 것을 쥐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딸에게 겁내지 않을 때 열라고 했다. 이주는 도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빠진 게 있습니다. 자재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최종 승인서. 그게 있어야 작은아버지를 막을 수 있어요. 하은은 메모 속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진짜 문은 혼자 열지 마라. 그녀는 이준을 보았다.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를 믿었나 봐요. 이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 아버지도 윤재문 목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의심이 조금 느슨해졌다. 하지만 느슨해진 틈으로 더 큰 두려움이 들어왔다. 다음 날 석진은 하은을 서울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로 불러냈다. 하은은 혼자 갔다. 이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언제까지나 그의 보호 아래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석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차 한 잔과 새 봉투가 놓여 있었다. 생각보다 용감하시군요. 아니, 무모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은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석진은 봉투를 열어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윤재문 씨 명예 회복을 위한 내부 검토 보고서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서류는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불량 자재 납품 의혹은 당시 확인이 부족했다. 이 정도 문장으로요. 하은은 서류를 읽었다. 아버지 이름을 조금 덜 더럽히는 대신 진짜 죄인을 영원히 숨기는 문장들이었다. 석진은 낮게 말했다. 대신 이준이를 떠나세요. 목공소와 상자도 넘기고요. 당신은 아버지 이름을 어느 정도 되찾고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막는 겁니다. 하은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가난해서 적당한 사과문 하나면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석진은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차가운 얼굴을 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똑똑해서 결국 계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아름답지만 사람을 먹여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끝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나무를 고를 때 겉결보다 속결을 보라고 했어요. 겉이 반듯해도 속이 썩으면 언젠가 무너진다고요. 서륜도 그런가 봐요. 겉은 이렇게 번쩍이는데 안쪽은 오래전에 썩었네요. 석진의 눈빛이 험해졌다. 후회할 겁니다. 이준이는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그 아이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이번엔 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녀는 봉투를 그대로 두고 라운지를 나왔다. 호텔 밖에는 이준이 서 있었다. 하은은 놀랐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이준도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미행한 게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이곳을 잡았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그래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은은 한참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말했다. 잘했어요. 그 한마디에 이준의 표정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하은은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요. 믿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이번엔 선을 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 목공소로 돌아온 하은은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 다시 섰다. 그녀는 숨지 않았다. 이준도 그녀의 옆에 섰지만 한 걸음 뒤였다. 카메라가 켜지자 병수는 불안한 얼굴로 나타났고 이장은 눈치를 보며 사람들 뒤로 숨었다. 하은은 품에서 아버지의 도면 사본을 꺼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아버지 윤재문 목수의 사고 기록을 직접 확인할 겁니다. 서륜그룹이든 마을이든 제 친척이든 누구도 제 이름으로 합의하지 못합니다. 기자가 강희준 씨의 도움을 받아서입니까? 라고 묻자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불쌍한 신부도 재벌가에 기대어 인생을 바꾸려는 여자도 아닙니다. 저는 윤재문 목수의 딸입니다. 이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가 사랑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방패가 아니라 이름으로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하은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표시 없음. 내용은 짧았다. 진짜 승인서를 찾으면 강희준이 먼저 무너진다. 하은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진실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부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은이 메시지를 이준에게 보여준 것은 밤이 깊고 기자들의 차량 불빛이 하나둘 사라진 뒤였다. 목공소 안에는 톱밥 냄새와 식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아버지의 도면 사본과 나무 상자, 이준의 깨진 목공소 안에는 톱밥 냄새가. 이준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짜 승인서를 찾으면 강희준이 먼저 무너진다. 그 짧은 문장은 협박이라기보다 예고처럼 보였다. 하은은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놀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두려워하던 것이 마침내 문 앞까지 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은은 낮게 물었다. 당신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주는 시계 옆면을 손끝으로 누르며 대답을 미뤘다. 예전 같았으면 하은은 그 침묵만으로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또 숨기면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그 말에 이주는 고개를 들었다. 사고 당일 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끊긴 줄 알았는데 몇 장면은 남아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와 다투는 목소리, 윤재문 목수님이 승인서 원본을 품에 넣는 모습, 그리고 내가 계단 아래로 밀려나던 순간 하은의 숨이 멈췄다. 누가 밀었는데요?
이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차고 있던 반지는 기억합니다. 서륜 창업가의 인장 반지요. 그 인장 반지는 강씨 집안에서 경영권을 위임받은 사람만 낄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이준의 아버지 강태호가 생전에 끼던 반지는 사고 이후 사라졌고 몇 달 뒤 석진의 손가락에서 다시 나타났다고 명의는 말했다. 하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분노만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분노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지만 증거 없이 달려들게 만들기도 했다. 이주는 작업대 위에 나무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승인서를 숨겼다면 내 아버지가 남긴 조각 하나만으로 열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은은 상자의 안쪽 홈을 들여다보았다. 비어있는 작은 틈은 시계 조각과는 모양이 달랐다. 마치 얇은 목패나 오래된 열쇠 조각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때 하은은 아버지 장례식 뒤 목공소 지붕 대들보 아래에 걸려있던 작은 나무패를 떠올렸다. 윤재문 목공소라는 글자가 새겨진 간판의 뒷면. 아버지는 생전에 그 간판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다. 하은은 말없이 사다리를 끌어왔다. 이준이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내가 꺼낼게요. 그녀는 먼지 쌓인 대들보에 올라 손을 뻗었고 오래된 간판 뒷면에서 얇은 목조각 하나를 찾아냈다. 목조각은 정확히 상자의 빈 홈에 맞았다. 딸깍 낮고 단단한 소리가 작업장 안에 울렸고 상자의 마지막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는 오래된 방수천에 쌓인 종이 묶음과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하은은 손이 떨려 바로 펼치지 못했다. 이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 앞에서 아이처럼 조심스러웠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종이를 펼쳤다. 최종 자재 변경 승인서. 맨 위에 적힌 제목을 본 순간 그녀의 눈앞이 하얘졌다. 승인서에는 원래 설계와 다른 저가 자재 목록, 변경 승인 일자, 그리고 강석진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더 아래에는 윤재문의 반대 의견서가 붙어 있었다. 승인 없는 자재 변경 시 붕괴 위험, 현장 재검토 필요. 아버지의 글씨였다. 마지막 획이 거칠게 흔들리는 하은이 기억하는 바로 그 글씨. 이주는 녹음기를 켰다. 잡음 속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태호가 석진아,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 문제다. 라고 말했고, 이어 석진의 젊은 목소리가 낮게 튀어나왔다. 형은 늘 그런 식이지. 사람 몇 명 때문에 수천억짜리 사업을 멈추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을 끝까지 믿지 못한 거야.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주는 녹음기가 흔들릴 만큼 손을 꽉 쥐었다. 증거는 충분해 보였지만 명의는 더 냉정했다. 새벽에 목공소로 온 그녀는 승인서와 녹음기를 확인한 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보다 비통함이 먼저 떠올랐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살아남은 아들의 죄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걸 오늘 발표하면 석진은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서륜도 함께 흔들립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하은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그럼 또 덮으실 건가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덮지 않기 위해 묻는 겁니다. 윤하은 씨, 이건 당신 아버지의 명예만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서륜의 싸움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또 이용했다고 말할 겁니다. 이준희의 귀환도 경영권 다툼이라고 몰아갈 겁니다. 하은은 조용히 승인서를 다시 접었다. 저는 이미 평생 누군가 만든 말 속에서 살았어요. 죄인의 딸, 불쌍한 신부, 재벌가에 매달린 여자. 이제는 제가 감당할 말을 제가 고를 겁니다. 이주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를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다.
함께 서야 할 사람으로 보았다. 석진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다. 오전이 되자 서륜그룹은 예정에도 없던 리조트 개발 비전 발표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장소는 강원도 마을 인근 새 홍보관이었다. 언론과 지역 관계자, 마을 대표들이 모두 초대되었다. 명분은 지역 상생과 낙후 지역 개발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분명했다. 석진은 하은의 목공소와 땅을 개발해 마지막 걸림돌로 만들고 여론 앞에서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병수와 이장은 벌써 새 양복을 입고 홍보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병수는 기자에게 하은이가 아직 어리고 감정적이라 그렇지 결국 마을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이장은 서륜이 들어오면 우리 마을도 살아납니다. 오래된 목공소 하나 때문에 모두가 피해 볼 수는 없지요. 라고 덧붙였다. 하은은 홍보관 뒤편에서 그 말을 들으며 웃지 않았다. 분노도 하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마음이 고요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업복 대신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나무 상자에서 나온 승인서 사본이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원본과 녹음기가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 발표회가 시작되자 석진은 완벽한 경영자의 얼굴로 무대에 올랐다. 대형 화면에는 숲과 온천, 고급 객실,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구가 번갈아 나타났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류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일부 사유지 문제도 곧 원만히 해결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일부 사유지가 누구의 것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카메라 몇 대가 자연스럽게 하은이 앉은 쪽을 향했다. 석진은 미소를 띠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하은 씨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부친의 일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이제는 개인의 상처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 주리라 믿습니다. 박수가 억지로 터졌다. 하은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준도 함께 움직이려 했지만 그녀는 아주 작게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이번만큼은 그녀가 먼저 걸어가야 했다. 하은은 무대 앞까지 걸어가 석진을 올려다보았다. 공동체의 미래를 말씀하셨죠. 그럼 먼저 공동체가 누구의 거짓말 위에 세워졌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객석이 술렁였다. 석진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윤하은 씨, 공식 행사를 방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라고 말했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중에 그 말은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돌아가신 뒤에도 어제 결혼식장에서도요.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12년 전 서륜리조트 공사 사고 당시 제 아버지 윤재무는 불량 자재 납품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재 변경에 반대했고 붕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석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보안 직원을 향해 눈짓했지만 명희가 객석 앞줄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다. 수행원들이 움직여 보안 직원을 막았다. 하은은 승인서 사본을 화면 담당자에게 건넸고 대형 화면에 강석진의 서명이 떠올랐다. 이어 윤재문의 반대 의견서가 확대되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석진은 낮게 이를 악물었다. 위조입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만든 감정적인 조작 자료입니다. 그때 이준이 무대 옆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하은보다 한 걸음 뒤에 섰다. 그럼 녹음도 위조라고 하시겠습니까? 작은아버지. 녹음 속 석진의 목소리가 홍보관 전체에 울렸다. 젊은 석진은 분명히 자재 변경을 알고 있었고 강태호의 반대를 비웃고 있었다. 사람 몇 명 때문에 수천억짜리 사업을 멈추자는 거냐는 말이 다시 재생되는 순간 객석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고 이장은 얼굴을 감쌌다. 석진은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당황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건 맥락이 잘린 겁니다. 형과의 사적인 논쟁이었고 실제 승인과는 무관합니다. 명의가 일어섰다. 노인의 몸은 작았지만 목소리는 홍보관 끝까지 닿았다. 강석진 대표, 방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한 말은 모두 이사회 조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에 제출될 겁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대표 권한은 정지됩니다. 객석이 크게 술렁였다. 석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희를 보았다. 어머니께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명희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내가 버린 게 아니다. 네가 사람 목숨과 내 형의 이름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을 먼저 버렸다. 이주는 그 말을 듣고도 승리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가족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 승리는 없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다. 명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다. 윤하은 씨, 이것도 당신이 직접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은은 서류 첫 장을 읽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12년 전 강태호가 개인 명의로 매입한 보호 부지와 윤재문 목공소 보존 약정서였다. 그 안에는 목공소 주변 숲과 작업장 부지가 대규모 개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다. 강태호와 윤재문이 꿈꾸었던 리조트는 마을을 밀어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나무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의 작은 프로젝트였다. 하은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 땅은 제 외삼촌이나 이장님이 팔라고 강요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와 강태호 회장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약정을 남겼습니다. 서륜이 정말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면 먼저 이 약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병수가 벌떡 일어나 하은아,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지 라고 외쳤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가족이라면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협박하지 않았어야죠. 그 말에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석진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 그는 하은을 향해 낮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긴 것 같습니까? 서륜이 무너지면 이준도 무너집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남자가 결국 당신 아버지 사건을 이용해 경영권을 되찾았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이준을 보았다. 메시지 속 경고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진실을 열면 이준이 먼저 무너진다. 그의 귀환은 순식간에 복수극과 경영권 싸움으로 왜곡될 수 있었다. 이준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나는 오늘 대표직도 후계자 자리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홍보관이 다시 술렁였다. 명희도 놀란 듯 그를 보았다. 이준은 마이크 앞에 섰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서륜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윤재문 목수님의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결과가 끝날 때까지 나는 어떤 경영권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윤하은 씨는 내 뒤에 숨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먼저 진실을 연 사람입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발표회가 끝난 뒤 홍보관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윤재문은 정말 억울했나? 강석진은 자재 변경을 지시했나? 서류는 왜 보호 약정을 숨겼나? 하은은 무너지는 대신 똑바로 섰다. 이주는 그녀 옆에 있었지만 그녀의 말을 대신하지 않았다. 명희는 외부 조사와 자료 제출을 약속했고 석진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가 차에 오르기 전 하은은 그와 눈이 마주쳤다. 석진은 더 이상 예의 바른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오래전부터 쌓인 열등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목공소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았다. 이제 그 상자는 비밀을 숨기는 물건이 아니라 숨겨진 시간을 열어낸 증거였다. 이준이 조용히 다가와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 하은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괜찮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숨긴 것보다 우리가 함께 열어야 할 게 더 많다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강원도 목공소로 돌아왔다. 마을 입구는 조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창문 뒤에서 숨죽여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목공소 안에 들어서자 하은은 작업대 위에 승인서 사본과 보호 약정서를 나란히 놓았다. 아버지의 이름과 강태호의 이름이 같은 빛 아래 놓였다. 그녀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다. 크게 흐느끼지는 않았다. 오래 참은 숨이 조용히 무너지는 울음이었다. 이주는 다가가려다 멈췄고 하은은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이번엔 와도 돼요. 그 한마디에 이주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무릎을 굽혔다. 그는 그녀를 안지 않았다. 대신 작업대 위에 놓인 아버지의 도면을 함께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혼자 두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거짓말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은 당신도 오래 갇혀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밤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상처 앞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깨진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발표의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전날과 같은 마을이 아니었다. 같은 산길, 같은 회관, 같은 목공소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창문 뒤에서 숨어보던 이웃들은 이제 문 밖으로 나와 하은이 지나갈 때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장터 앞에서 그녀를 보면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물러섰다. 하지만 그 침묵이 사과는 아니었다. 하은은 그것을 잘 알았다.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갑자기 선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들이 강한 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목공소 앞에는 서륜에서 보낸 임시 안내문이 붙었다. 12년 전 서륜 리조트 사고 관련 자료, 재검토, 외부조사위원회 구성, 윤재문 목수, 명예회복 절차 착수, 반듯한 문장들이었지만 하은은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처음으로 죄인의 이름이 아니라 조사되어야 할 이름으로 적힌 날이었다. 이주는 그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이 종이 한 장을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네요. 이주는 낮게 답했다. 늦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전이 지나 병수가 목공소를 찾아왔다. 그는 며칠 전 새 양복을 입고 서륜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던 모습과 달리 초췌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하은은 문을 반쯤만 열었다. 병수는 억지로 웃으며 하은아, 외삼촌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말이 좀 심했다. 내가 네 아버지랑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잖아. 그때는 다들 그렇게 믿었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은은 과일 바구니를 보지 않았다. 외삼촌이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거겠죠. 아버지가 죄인이어야 목공소를 싸게 넘길 수 있었으니까. 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피부티끼리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냐? 하은은 문턱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예전 같으면 그 말 하나에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남은 친척이라는 이름, 혼자라는 두려움.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족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탐욕을 덮는 천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피부치라면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이름을 팔지 않았어야 했어요. 사과하려면 과일 말고 진짜 말을 가져오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걸 말할 수 있을 때 다시 오세요. 병수는 끝내 과일 바구니를 문 앞에 두고 돌아섰다. 하은은 그것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며칠 뒤 서륜그룹 이사회와 외부조사위원회의 첫 공동 발표가 열렸다. 명희는 공식석상에 섰고 강석진의 대표 권한 정지와 자료 은폐 의혹 조사를 인정했다. 석진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승인서 원본과 녹음기, 보관센터 열람 기록까지 나오자 더 이상 예전처럼 웃지 못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서륜 내부에서도 그를 지키려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빠르게 작아졌다. 그러나 발표장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를 받은 사람은 이준이었다. 기자들은 그의 귀환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지, 명의가 그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지, 윤하은과의 결혼은 계속되는지 묻고 또 물었다. 이준은 준비된 답변을 읽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서륜의 장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12년 전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영권은 조사 이후 이사회와 원칙에 따라 논의될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아버지와 윤재문 목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하은을 향해 질문을 던졌지만 하은은 짧게 대답했다. 저는 누군가의 증거물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하은과 이준을 서울 한남동 저택으로 불렀다. 거대한 대문과 조용한 정원, 벽마다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은 하은에게 낯선 세계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식탁에는 비싼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명희는 하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윤하은 씨,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아버지와 함께 지키려던 일을 나는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석진을 의심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은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명희의 목소리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늦게라도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의 무게가 있었다. 하은은 천천히 답했다.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회사 홍보에 쓰지 마세요. 죄를 씻는 척하면서 또 다른 브랜드로 만들지 마세요.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약속하겠습니다. 이준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 누구의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왜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지 다시 깨달았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는 서륜과 주민들이 참석한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 예전에는 하은을 앞에 세워 목공소 매각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번에는 하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앞에 섰다. 그녀가 제안한 것은 거대한 리조트의 부활이 아니었다. 윤재문 목공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목공 교육 공간, 오래된 집수리 사업, 숲을 훼손하지 않는 소규모 숙박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운영 내역을 마을과 외부에 공개하는 독립재단이었다. 서류는 후원자가 되되 소유자가 되지 않고 하은이 운영위원장을 맡되 마을 장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장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도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하은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생깁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땅을 빼앗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더럽혀서 만드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회관안은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비웃었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웃지 못했다. 하은은 말을 이었다. 사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먼저 윤재문 목수에게 했던 말을 각자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마을 사람 몇 명이 목공소 앞에 모였다.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은
예전부터 하은에게 모진 말을 가장 크게 하던 떡집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손수건을 쥐고 하은아, 내가 네 아버지한테 못할 말을 많이 했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변명도 섞여 있었고 너무 늦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 사과를 밀어내지 않았다. 저보다 아버지께 하셔야 할 말이에요. 다음 주 추모식에 오세요. 그때 직접 말씀하세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모두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두려워서, 누군가는 계산해서, 누군가는 정말 부끄러워서 왔을 것이다. 하은은 그 차이를 하나하나 가려내려 애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남의 마음을 증명받기 위해 자신을 태우지 않기로 했다. 이주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하은이 혼자 설 수 있도록, 그러나 넘어질 때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석진의 마지막 방문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수행원 없이 목공소를 찾아왔다. 양복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얼굴은 며칠 사이에 깊게 패여 있었다. 하은은 이준을 부르지 않고 그를 맞았다. 석진은 작업대 위의 나무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윤재무는 끝까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지. 형도 그랬고. 하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석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늘 늦었다. 아버지는 형만 보았고 회사 사람들도 형의 이상을 말하면서 결국 현실은 내가 감당하길 원했지.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하은은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비용으로 계산했나요? 석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는 사고가 날 줄 몰랐다. 하은은 바로 답했다. 제 아버지는 알았어요. 당신 형도 알았고요. 몰랐던 게 아니라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석진은 처음으로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돌아서기 전 문가에 서 있던 이준과 마주쳤다.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이상만 붙잡으면 결국 다친다. 이준은 조용히 대답했. 작은 아버지처럼 살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석진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추모식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산 아래에서 열렸다. 예전에는 하은 혼자 작은 상을 차리고 돌아오던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목공소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명희도 검은 옷을 입고 왔고 강태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목패를 윤재문의 목패 옆에 놓았다. 두 이름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불렸다. 명희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서륜의 이름으로 윤재문 목수와 그 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는 보상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과 제도로 남기겠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투박하게 웃고 있었다. 병수도 왔다. 그는 사람들 뒤에 서 있다가 끝날 무렵 하은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목공소 매각을 위해 자신이 이장과 주고받았던 돈과 약속을 적은 자필 진술서였다. 미안하다. 이 말로 안 되는 거 안다. 그래도 이건 내야 할 것 같아서. 하은은 종이를 받았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건 조사위원회에 제출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다. 추모식이 끝난 뒤 하은은 목공소 안쪽 방에서 웨딩드레스를 꺼냈다. 흙이 묻은 자락은 그대로였고 실밥도 조금 풀려 있었다. 이주는 문가에서 그것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버릴 겁니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칠 거예요. 그날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날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려고요. 그녀는 드레스 자락에 묻은 흙을 털지 않고 찢어진 부분에
작은 나무잎 모양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이주는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한다면. 하은은 바늘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이번엔 서륜차 몇 대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주는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하은은 아주 작게 웃었다. 거짓말하지 않기. 나를 위해서라는 말로 숨기지 않기. 내가 약해 보여도 먼저 물어보기. 이준의 눈빛이 젖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약속해줘요. 혼자 버티다 무너질 때까지 참지 않겠다고.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연습해 볼게요. 몇 달 뒤, 목공소 앞마당에는 다시 흰 천막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번 천막은 조롱을 가리는 장막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만든 작은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마을 장인들이 손수 다듬은 꽃받침 위에는 들꽃이 꽂혔다. 명희는 맨 앞줄에 앉아 조용히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수군거리지 않았다. 병수는 뒤쪽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박수를 쳤다.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남의 상처 위에 서려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은은 고친 웨딩드레스를 입고 목공소 문을 나섰다. 흙자국이 있던 자리는 작은 나무십 자수로 덮여 있었고 그 자수는 상처를 숨기기보다 상처가 있었던 자리를 기억하게 했다. 이주는 검은 맞춤, 정장 대신 하은의 아버지가 남긴 목재 단추를 단 단정한 재킷을 입고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기 전 조용히 물었다. 잡아도 됩니까? 하은은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묻네요. 그녀가 손을 내밀자 그는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잡았다. 그 결혼식에는 화려한 축사가 없었다. 대신 하은이 직접 쓴 짧은 말이 있었다. 저는 한때 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의 딸, 가난한 신부, 속은 여자.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고른 이름으로 여기에 섭니다. 윤재문 목수의 딸, 윤하은, 그리고 강희준의 아내가 될 사람, 이준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숨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말을 늦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숨지 않겠습니다. 권력 뒤에도, 침묵 뒤에도, 사랑이라는 말 뒤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었다. 하은은 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아버지가 먼 곳에만 있지 않다고 느꼈다. 목공소의 나무 냄새, 이준의 손, 아이들이 앉은 의자, 명희가 고개 숙인 눈물, 그리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사과 속에 아버지가 조금씩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두렵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목공소 뒤편 언덕에 올랐다. 멀리 마을과 숲,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보였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았다. 조사 결과는 공식 기록으로 남아야 했고, 서류는 내부를 바꿔야 했으며, 목공 교육 공간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사랑도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새로 배워야 할 일이었다. 하은은 이준의 손목에 찬 깨진 시계를 보았다. 유리는 여전히 금이가 있었지만 안쪽의 빈자리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그 시계 고치지 않을 거예요? 하은이 묻자 이준은 미소를 지었다. 금이 간 채로 두려고요. 그래야 우리가 잊지 않을 테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목공소 간판도 그대로 둘래요. 낡았지만 버틸 만큼 버텼으니까. 이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은은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오래전 마을은 그녀를 비웃었고 세상은 그의 이름을 빼앗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누군가의 조롱이나 가문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자리에서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웃음은 멈추고 진짜 축복이 시작되었다.